JN그룹의 총수 권도윤의 세계는 완벽하게 통제된 무균실과도 같았다. 서울의 스카이라인을 발 아래에 둔 펜트하우스 집무실은 온통 차가운 유리와 강철, 그리고 흑백의 무채색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그 공간만큼이나 그의 삶 역시 어떤 잡균의 침투도 허용하지 않는 철저히 계산된 것이었다. 회장님, 다음 주 이사회 상정 안건입니다. 유능한 여성 임원이 서류를 내밀었다. 그녀의 세련된 손끝이 서류를 건네받는 그의 손등을 스치는 순간 권도윤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그는 마치 전기의 감전이라도 된 듯 격렬하게 손을 뒤로 죄송합니다. 회장님. 임원은 당황하며 고개를 숙였다. 그녀의 눈에는 보이지 않았지만 도윤의 손등 위로는 이미 붉은 두드러기가 뱀처럼 피어오르고 있었다. 피부가 타는 듯한 고통과 함께 숨이 가빠오기 시작했다. 나가봐. 그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그는 회의 중단을 선언하고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집무실 안쪽의 개인 욕실로 향했다. 흐르는 찬물에 손을 씻어내고 상비에 둔 특수 연고를 바르자 고통은 조금씩 가라앉았다. 하지만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지독한 고독과 혐오로 일그러져 있었다. 권도윤은 여자와 신체 접촉을 할 수 없었다. 10여 년 전 끔찍한 사고 이후로 생긴 정체불명의 알레르기. 그에게 여자는 아름다움이나 사랑의 대상이 아니었다. 그저 피해야만 하는 고통을 유발하는 알레르겐일 뿐이었다. 그는 이 지긋지긋한 무균실에서 벗어나고 싶었다. 잠시라도 좋으니 평범한 공기를 마시고 싶었다. 그는 검은색 가죽 장갑을 끼고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은 채 혼자서 회사 지하주차장으로 향했다. 같은 시각 서울의 심장이지만 가장 비릿하고 활기찬 공간, 노량진, 수산시장. 오하늘은 동이 트기도 전인 일은 새벽부터 허리 한번 펴지 못한 채 일하고 있었다. 방수 앞치마를 두른 그녀는 좌판 위에 놓인 싱싱한 광어의 비늘을 익숙한 손놀림으로 벗겨내고 있었다. 그녀의 손은 생선 가시와 칼날에 베인 상처로 거칠었지만 그 움직임만큼은 섬세하고 힘이 넘쳤다. 하늘아, 저기 강서상회에 배달 좀 다녀와라. 아주 급하다신다. 가게 주인의 말에 하늘은 이마에 땀을 훔치며 환하게 대답했다. 네, 사장님. 그녀는 부모님이 남긴 빚 때문에 대학도 포기하고 병든 동생의 약값을 벌기 위해 이곳 시장에서 억척스럽게 살아가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그늘 한 점 없었다. 오히려 그녀의 건강한 웃음과 씩씩한 목소리는 비릿한 시장 골목의 생기를 불어넣는 비타민과도 같았다. 하늘은 싱싱한 생선이 담긴 상자를 낡은 배달 스쿠터에 싣고 복잡한 시장 골목을 빠져나갔다. 권도윤의 검은색 세단이 한적한 도로를 미끄러지듯 달리고 있었다. 그는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무심하게 바라보았다. 그때 옆 차선에서 갑자기 끼어든 차량 때문에 그는 반사적으로 핸들을 꺾었다. 끼익 날카로운 마찰음과 함께 차가 멈춰섰다. 바로 그 순간 생선 상자를 들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하늘이 그의 차 앞으로 비틀거리며 넘어졌다. 와장창 상자가 바닥으로 떨어지며 싱싱한 생선들이 아스팔트 위로 쏟아졌다. 도윤은 차 안에서 그 광경을 보고 미간을 찌푸렸다. 평소 같았으면 비서를 시켜 처리했겠지만 오늘은 달랐다. 넘어진 여자가 발목을 붙잡고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이 이상하게도 그의 신경을 건드렸다. 그는 마지못해 가죽 장갑을 고쳐 끼고 차에서 내렸다. 그의 등장에 주변의 모든 소음이 멎는 듯했다. 최고급 맞춤 정장, 완벽한 외모, 그리고 세상을 다 가진 듯한 오만한 분위기. 그는 이 비린내 나는 거리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존재였다. 괜찮나? 그의 목소리는 차갑고 무심했다. 하늘은 고개를 들었다. 눈앞에 서 있는 남자의 비현실적인 모습에
그녀는 순간 말을 잃었다. 아, 네, 저는 괜찮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앞을 잘 못 봐서. 하늘은 절뚝거리며 일어나려 했었다. 하지만 삔 발목에 힘이 들어가지 않아 그녀의 몸이 다시 휘청거렸다. 바로 그때 도윤이 반사적으로 손을 뻗어 그녀의 팔을 붙잡았다. 그의 장갑 낀 손이 그녀의 맨살에 닿았다. 도윤은 숨을 멈췄다. 그는 곧이어 닥쳐올 끔찍한 고통과 발작을 기다리며 온몸의 근육을 긴장시켰다. 하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숨막히는 고통도 붉은 두드러기도 아무것도. 그저 그의 장갑 너머로 따뜻하고 탄력 있는 여자의 피부 감촉만이 생생하게 전해져 올 뿐이었다. 그는 완전히 얼어붙었다. 지난 10년간 단 한 번의 예외도 없었던 지독한 저주. 그런데 지금 이 생선 비린내, 나는 여자의 손길 앞에서 그의 몸은 아무런 거부 반응도 보이지 않고 있었다. 하늘은 그의 이상한 침묵을 눈치채지 못했다. 그녀는 쏟아진 생선 걱정에 그의 손을 붙잡고 몸을 일으키며 연신 사과했다. 정말 죄송합니다. 다치신 곳은 없으세요. 그녀의 다른 손이 그의 장갑 낀 손등 위를 덮었다. 맨살과 맨살이 닿은 것은 아니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도 강렬한 접촉이었다. 도윤은 자신의 심장이 기묘하게 뛰는 것을 느꼈다. 고통 때문이 아닌 생전 처음 느껴보는 기이한 안도감과 평온함 때문이었다. 그는 멍하니 자신의 손을 잡고 있는 그녀의 작고 거친 손을 내려다 보았다. 주변의 경적 소리, 사람들의 웅성거림, 그 모든 것이 아득하게 멀어졌다. 세상이 멈춘 것 같았다. 자신의 침묵을 분노로 오해한 하늘이 겁을 먹고 황급히 손을 떼었다. 그녀는 절뚝거리며 바닥에 쏟아진 생선을 정신없이 주워 담기 시작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이거 비싼 생선인데. 그때서야 정신을 차린 김 비서가 차에서 내려 상황을 수습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권도윤은 움직일 수 없었다. 그의 시선은 오직 비에 젖은 채 생선을 줍고 있는 저 씩씩하고 비린내 나는 소녀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자신의 저주받은 세계를 한순간에 산산조각 내버린 여자. 그의 통제된 삶에 예고 없이 나타난 유일한 변수. 권도윤의 굳어있던 심장이 10년 만에 처음으로 아주 작게 하지만 분명하게 다시 뛰기 시작했다. 권도윤은 차 안으로 돌아와서도 한참 동안 움직이지 않았다. 김 비서가 사고를 깔끔하게 수습하고 넘어진 소녀에게 두둑한 보상금을 쥐어준 뒤 차에 올라탔지만 도윤은 마치 영혼이 빠져나간 사람처럼 멍하니 자신의 손만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녀가 닿았던 곳. 장갑 너머로 느껴졌던 그 온기. 그는 천천히 마치 봉인된 성물을 열어보듯 조심스럽게 장갑을 벗었다. 깨끗했다. 붉은 반점 하나, 작은 발진 하나 없이 그의 손은 너무나도 평온했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자신의 맨손을 들어 뺨에 대어 보았다. 늘 그를 괴롭혔던 이질감이나 고통 대신 그저 자신의 체온만이 느껴졌다. 지난 10년간 그를 올감했던 지독한 저주에 처음으로 생긴 균열이었다. 그 균열의 시작은 생선 비린내가 나는 이름 모를 소녀였다. 충격은 이내 열병과도 같은 희망과 집착으로 변해갔다. 김 비서, 예, 회장님, 그 여자. 도윤의 목소리는 낮고 메마르게 갈라져 있었다. 방금 그 여자 찾아내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의 눈은 사냥감을 발견한 맹수처럼 번뜩이고 있었다. 그녀에 대한 모든 것을 알아내. 이름, 나이, 가족. 왜 그 시간에 거기 있었는지까지. 샅샅이. 그것은 명령이라기보다 절박한 갈망에 가까웠다. 김 비서는 유능했다. 하지만 이번 임무는 쉽지 않았다. 거대한 노량진 수산시장에서 생선 배달하는 젊은 여자라는 단서만으로
사람을 찾는 것은 사막에서 바늘 찾기나 다름없었다. 그는 차량 블랙박스 영상과 주변 CCTV를 모두 확보하고 영상 분석 전문가까지 동원했다. 며칠간의 끈질긴 추적 끝에 마침내 그는 한 장의 서류를 권도윤의 책상 위에 올려놓을 수 있었다. 오하늘 23세, 전남 완도 출신. 부모님은 어선 사고로 사망. 현재 지병을 앓는 남동생과 함께 거주. 동생의 병원비와 부모님이 남긴 빚을 갚기 위해 대학을 중퇴하고 수산시장에서 일함, 성실하고 주변 평판이 매우 좋음. 보고서의 내용은 지극히 평범했지만 그 평범함이 권도윤의 가슴을 더욱 강하게 흔들었다. 그가 살아온 세계와는 너무나도 다른 끈질기고 건강한 생명력이 느껴졌다. 그는 보고서를 몇 번이고 반복해서 읽었다. 마치 그녀의 삶의 궤적을 따라가는 것만으로도 자신의 고통이 치유되는 듯한 착각에 빠졌다. 그는 직접 그녀를 보고 싶었다. 그녀가 정말 자신의 유일한 해독제가 맞는지 자신의 두 눈으로 확인해야만 했다. 다음 날 새벽 권도윤은 평생 입어본 적 없는 평범한 점퍼와 모자를 눌러쓴 채 노량진 수산시장의 혼잡함 속으로 걸어 들어갔다. 그의 세상과는 완전히 다른 곳이었다. 비릿한 바다 냄새, 사람들의 활기찬 고함, 축축한 바닥의 질척거림. 그는 본능적으로 인상을 찌푸렸지만 이내 시장의 거친 생명력에 압도되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오하늘이 있었다. 도윤은 시장의 어두운 구석에 몸을 숨긴 채 그녀를 관찰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쉴 새 없이 움직였다. 거친 욕설을 내뱉는 취객 손님을 능숙하게 달래보내고 저울 눈금을 속이려는 다른 상인과 당당하게 맞서 싸웠다. 옆 자판 할머니의 무거운 짐을 들여다주며 환하게 웃는가 하면 배고픈 길고양이에게 생선 한 조각을 던져주기도 했다. 고된 노동에 지칠 법도 한데 그녀의 입에서는 흥겨운 콧노래가 떠나지 않았다. 권도윤은 태어나서 처음으로 저토록 꾸밈없고 순수한 생명력을 마주하고 있었다. 그가 사는 세계의 여자들은 잘 가꿔진 온실 속의 화초 같았다. 화려하지만 인공적인 향기를 내뿜고 언제나 무언가를 계산하는 눈빛을 하고 있었다. 하지만 오하늘은 거친 비바람 속에서도 꿋꿋이 피어난 야생화 같았다. 흙냄새와 바다 냄새가 섞인 날 것 그대로의 향기. 그는 자석처럼 그녀에게 이끌렸다. 그는 자신의 이론을 다시 한번 시험해보고 싶다는 참을 수 없는 충동에 사로잡혔다. 그녀의 접촉이 정말로 자신에게 아무런 해도 끼치지 않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야만 했다. 저녁이 되어 시장이 파장할 무렵 하늘은 피곤한 몸을 이끌고 퇴근하고 있었다. 도윤은 모자를 깊숙이 눌러쓰고 좁은 골목길에서 그녀와 마주치는 순간을 계산했다. 그리고 마치 실수인 것처럼 그녀와 어깨를 스쳤다. 그는 숨을 멈췄다. 그녀의 옷 위로 전해지는 미세한 접촉, 아무렇지도 않았다. 그는 다음 단계로 나아갔다. 그는 그녀의 발 앞에 일부러 지갑을 떨어뜨렸다. 어머, 지갑 떨어뜨리셨어요. 하늘은 아무런 의심 없이 허리를 숙여 지갑을 주어 그에게 건넸다. 여기요. 지갑을 건네받는 순간 그의 손가락 끝이 그녀의 거칠지만 따뜻한 손등에 스쳤다. 장갑도 끼지 않은 맨살과 맨살의 접촉이었다. 그 순간 도윤의 온몸에 짜릿한 전율이 흘렀다. 고통이 아니었다. 십수년 만에 처음 느껴보는 사람의 온기였다. 그의 몸은 알레르기 반응 대신 오히려 잃어버렸던 생기를 되찾는 듯한 기묘한 쾌감에 휩싸였다. 이것은 착각이 아니었다. 그녀는 진짜였다. 그의 지독한 저주를 풀어줄 유일한 열쇠. 하늘은 그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폭풍을 전혀 눈치채지 못한 채 조심해서 가세요. 라며 친절한 미소를 지어 보이고는 인파 속으로 사라졌다. 도윤은 그 자리에 한참 동안 서서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다.
그녀의 온기가 남아있는 듯한 손끝. 그의 심장은 지난 10년간 단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격렬한 고동을 치고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선 생존 본능에 가까운 갈망이었다. 그는 자신의 손을 강하게 움켜쥐었다. 그의 눈은 희망과 소유욕이라는 위험한 불꽃으로 이글거리고 있었다. 저 여자를 가져야만 한다. 추격은 끝났다. 이제부터는 본격적인 사냥의 시작이었다. 권도윤은 사냥꾼이었다. 그는 목표물을 정하면 그것을 손에 넣기 전까지 결코 멈추는 법이 없었다. 그리고 그의 새로운 목표물은 이제 오하늘이라는 명확한 이름을 갖게 되었다. 하지만 그는 성급하게 움직이지 않았다. 그는 그녀를 어떻게 하면 가장 완벽하고 합법적으로 자신의 곁에 묶어둘 수 있을지를 고민했다. 단순한 스폰서 관계는 그녀의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을 터였다. 납치나 감금은 그의 방식이 아니었다. 그는 모든 것을 비즈니스의 언어로 해결하는데 익숙한 사람이었다. 김비서 근접치료 보조 전문 인력이라는 직책을 새로 만들도록 해. 권도윤의 사무실. 그는 김비서에게 지시를 내리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평소처럼 냉정했지만 그 눈빛만은 초조함과 흥분으로 희미하게 떨리고 있었다. 네, 회장님 근접, 뭐라고 하셨습니까? 김비서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회장 개인 비서와는 다른 개념이야. 나의 특수 질환을 관리하고 스트레스 상황에서 심리적 안정을 제공하는 역할이다. 상시 근접거리를 유지해야 하는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직책이지. 연봉은 최고 수준으로 책정해. 그것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오직 오한을 한 사람만을 위한 맞춤형 일자리였다. 완벽한 명분과 거부할 수 없는 대가. 그는 이 두 가지를 이용해 그녀를 자신의 황금 세장 안으로 걸어 들어오게 만들 작정이었다. 며칠 후 하늘은 의문의 연락을 받았다. JN 그룹 비서실이라는 말에 그녀는 보이스피싱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상대방이 자신의 이름과 가족 관계, 심지어 남동생의 병명까지 정확히 알고 있자 그녀는 덜컥 겁이 났다. 비서는 정중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그룹 회장님이 꼭 만나고 싶어 하니 약속을 잡아달라고 요청했다. 하늘은 혼란스러웠다. 대한민국 최고의 재벌 그룹 회장이 노량진 수산시장의 일개 생선 장수인 자신을 왜 며칠 전 스쳐 지나갔던 비현실적으로 잘생겼던 그 남자가 떠올랐지만 설마 하는 생각에 고개를 저었다. 약속 장소는 시장 근처의 한 고급 한정식집 별실이었다. 하늘은 가장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고 나갔지만 화려한 레스토랑의 분위기 속에서 자신이 얼마나 초라한 존재인지를 실감해야 했다. 그녀가 방 안으로 들어서자 며칠 전 그 남자가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완벽한 수트 차림으로 마치 다른 세상 사람처럼 앉아 있었다. 그가 바로 JN 그룹의 총수 권도윤이었다. 안지. 그의 목소리는 차갑고 위압적이었다. 하늘은 잔뜩 주눅이 든 채 그의 맞은편에 앉았다. 도윤은 서론을 늘어놓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병에 대해 철저히 의학적인 용어를 사용해 설명하기 시작했다. 나는 희귀한 정신 신체 질환을 앓고 있다. 특정 조건 하에서 타인과의 신체 접촉 시 극심한 스트레스 반응과 알레르기 증상이 나타나지. 그런데 얼마 전 아주 우연히 그 증상을 유발하지 않는 유일한 상대를 발견했다. 그의 시선이 하늘에게로 향했다. 바로 당신 오하늘 씨. 하늘은 그가 무슨 말을 하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다. 이 남자가 미친 게 아닐까. 나는 당신과 계약을 하고 싶다. 도윤은 김 비서가 준비한 서류를 테이블 위로 내밀었다. 개인 근접 치료 보조. 전문 인력 채용 계약서. 나의 개인 보조원으로서 스트레스 상황 시 내 곁에서 심리적 안정을 제공하는 것이 주된 업무다.
내가 필요로 할 때 내 신체 접촉이 가능한 거리에 있어주기만 하면 돼. 그리고 그는 거부할 수 없는 대가를 제시했다. 계약 조건으로 JN그룹은 오하늘 씨 가족의 모든 부채를 즉시 상환하겠다. 그리고 남동생 오바다 군의 치료비 전액을 완치될 때까지 우리 그룹 산하 병원에서 책임지겠다. 오하늘 씨 개인에게는 연봉 5억 원을 지급하지. 하늘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연봉 5억, 동생의 치료비, 꿈에서조차 상상해 본 적 없는 조건이었다. 이것은 명백히 비정상적인 거래였다. 그녀의 자존심과 이성이 위험 신호를 보냈다. 이 남자는 돈으로 자신의 인생을 사려는 것이다. 왜 하필 저죠? 제가 뭘 할 수 있다고. 그리고 회장님이 원하시는 게 정말 그냥 제 곁에 있는 것 뿐인가요?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그녀의 눈에는 의심과 경계심이 가득했다. 도유는 그녀의 의심을 꿰뚫어 보고 있다는 듯 차가운 표정을 유지했다. 그는 감정에 호소하는 대신 더욱 잔인한 현실을 그녀의 눈앞에 들이밀었다. 그는 또 다른 서류철을 꺼내 보였다. 그곳에는 하늘의 가족이 진 모든 사체 내역과 시시각각 악화되고 있는 남동생의 진료 기록이 정리되어 있었다. 이건 비즈니스 제안일 뿐이다. 오하늘 씨. 감정적으로 생각할 필요 없어. 그의 목소리는 냉혹했다. 당신 동생에게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 이건 당신이 선택할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유일한 길이다. 그것은 제안의 탈을 쓴 교묘한 협박이었다. 하늘은 완전히 궁지에 몰렸다. 아픈 동생의 얼굴빛 독촉에 시달리는 친척들의 얼굴이 눈앞을 스쳐 지나갔다. 그녀의 자존심 따위는 가족의 생존 앞에서 너무나도 하찮은 것이었다. 그녀는 결국 고개를 숙였다. 하겠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을 만큼 작았다. 계약서에 서명하는 하늘의 손이 가늘게 떨렸다. 그녀는 자신의 이름 석자를 써 내려가며 마치 자신의 자유와 영혼을 함께 파는 듯한 기분에 눈앞이 캄캄해졌다. 도유는 그 모습을 무표정하게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마침내 자신의 유일한 해독제를 손에 넣었다. 승리감과 함께 그녀의 순수함을 돈으로 샀다는 미세한 죄책감이 그의 마음을 스쳤지만 그는 애써 외면했다. 그는 검은색 신용카드 한 장을 테이블 위로 밀었다. 개인적으로 필요한 곳에 쓰도록. 김 비서가 내일 중으로 가족 부채와 동생 병원 이송 문제를 처리할 거다. 이번 주말까지 내가 마련한 곳으로 이사할 준비를 마치도록. 거래는 끝났다. 하늘은 넋이 나간 사람처럼 레스토랑을 걸어 나왔다. 그녀의 손에는 현실감 없는 계약서와 블랙카드가 들려 있었다. 방금 자신은 악마와 거래를 한 것만 같았다. 홀로 남은 도유는 계약서에 남은 그녀의 작은 서명을 한참 동안 내려다보았다. 그는 마침내 원하던 것을 손에 넣었지만 이상하게도 마음 한구석이 텅 빈 듯한 공허함을 느껴야 했다. 계약 다음 날 오하늘의 삶은 뿌리째 뽑혀 다른 세상으로 옮겨졌다. 그녀가 살던 옥탑방이 아닌 권도윤의 펜트하우스 내부에 위치한 외부와는 철저히 분리된 게스트 스위트. 그곳이 그녀의 새로운 거처였다. 잿빛 도시가 내려다 보이는 거대한 창문 만져본 적도 없는 부드러운 침구, 그리고 그녀의 취향과는 전혀 무관한 미니멀리즘 스타일의 가구들. 모든 것이 완벽했지만 그 완벽함이 오히려 그녀의 숨통을 조였다. 그녀는 마치 값비싼 첨단 기술로 만들어진 어항 속의 희귀어가 된 기분이었다. 그녀의 업무는 기묘했다. 처음 며칠간 권도윤은 중요한 이사회나 스트레스가 심한 화상회의 직전에만 그녀를 자신의 서재로 불렀다. 그리고는 아무 말 없이 그녀의 손을 잡고 눈을 감고 있을 뿐이었다. 서유는 그의 단단하고 차가운 손이 자신의 거친 손을 감싸줄 때마다 온몸의 신경이 곤두서는 것을 느꼈다. 그것은 긴장되고 어색한 의무감이었다.
하지만 그녀의 손을 잡은 그의 얼굴에서 팽팽했던 긴장이 눈에 띄게 누그러지는 것을 보며 그녀는 자신이 정말로 이 남자에게 필요한 존재라는 사실을 실감해야 했다. 시간이 지날수록 그의 요구는 잦아졌다. 이제 그는 특별한 이유가 없어도 그녀를 곁에 두려 했다. 서재에서 서류를 검토할 때, 소파에 앉아 뉴스를 볼 때 그는 그녀를 옆에 앉히고는 자연스럽게 그녀의 어깨에 팔을 두르거나 손을 잡았다. 그는 그녀에게 말을 걸거나 눈을 맞추지 않았다. 오직 그녀의 존재, 그녀의 체온을 자신의 신경 안정제처럼 사용할 뿐이었다. 그는 해독제의 안정적인 상태 유지를 위해라는 명목으로 그녀의 식단과 수면 시간, 심지어 외출까지 통제하기 시작했다. 그의 집착은 정교한 통제라는 이름으로 서서히 그녀의 일상을 잠식해 들어왔다. 두 사람만의 기묘한 평화는 진짜 세상의 주인이 등장하며 깨졌다. 권도윤의 약혼녀 윤서아, 태강그룹의 외동딸이자 사교계의 여왕으로 불리는 그녀는 제 집처럼 비밀번호를 누르고 펜트하우스 안으로 들어섰다. 그리고 서재 소파에 나란히 앉아 있는 두 사람을 발견했다. 권도윤의 팔이 처음 보는 촌스러운 여자의 어깨를 감싸고 있는 모습을. 윤서아의 아름다운 얼굴이 순간 분노로 굳어졌다. 그녀는 도윤의 병에 대해 알고 있었다. 그래서 그와 최소한의 신체 접촉도 피하며 그의 비위를 맞춰왔다. 그런데 지금 저 지저분해 보이는 계집애는 아무렇지도 않게 그의 곁에 앉아 있었다. 도윤 씨, 이게 무슨 경우야? 이 천박한 애는 누구고? 그녀의 목소리는 날카롭고 오만했다. 도윤은 귀찮다는 듯 그녀를 쳐다보지도 않고 대답했다. 내 새로운 치료사야. 의학적인 문제니 당신이 신경 쓸 일 아니야. 치료사라는 말은 윤서아에게 있어선 엄청난 모욕이었다. 그녀는 불쾌한 시선으로 하늘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훑어보았다. 값싼 시장 옷, 화장기 없는 얼굴, 그리고 희미하게 풍겨오는 비린내. 치료사 내 눈엔 새로 들인 애완동물 같은데 주제를 알아야지. 장난감은 질리면 버려지는 법이거든. 그녀는 하늘에게 들으라는 듯 경멸이 가득 담긴 말을 뱉고는 도윤의 옆으로 다가가 앉았다. 하늘은 얼굴이 화끈거리는 것을 느끼며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날 이후 윤서아의 공격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그녀는 권도윤에게 직접 불만을 표출할 수 없으니 모든 화살을 오하늘에게로 돌렸다. 며칠 후 도윤이 사업상 어쩔 수 없이 참석해야만 했던 가족 저녁 식사 자리. 그는 하늘을 개인 비서 자격으로 대동했다. 그 자리에서 윤서아는 마치 실수인 척 하늘에 하얀 원피스 위로 보란 듯이 레드 와인을 쏟아부었다. 어머 미안해서 어쩌지. 옷이 얼마짜리인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세탁비는 충분히 줄게. 모욕적인 말과 함께 주변에서는 억지로 참는 듯한 웃음소리가 터져 나왔다. 하늘은 아무 말 없이 묵묵히 얼룩을 닦아냈다. 그녀는 이곳에서 소란을 피우는 것이 결국 권도윤을 곤란하게 만들 뿐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녀의 그런 침착한 모습은 도윤의 눈에 더욱 인상 깊게 밝혔다. 동시에 자신의 사람을 모욕하는 윤서아를 향한 차가운 분노가 그의 내면에서 조용히 끓어오르기 시작했다. 윤서아는 사교계에, 권도윤이 비린내 나는 촌뜨기 여자애에게 홀렸다는 악의적인 소문을 퍼뜨렸다. 그녀는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해 도윤이 하늘에게 준 신용카드를 백화점에서 정지시키는 등 유치하지만 효과적인 방식으로 하늘을 괴롭혔다. 하늘은 그 모든 굴욕을 묵묵히 견뎌냈다. 그녀는 약한 피해자가 아니었다. 시장 바닥에서 잔뼈가 굵은 그녀는 이런 종류의 시기와 질투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를 알고 있었다. 무시와 무관심, 그것이 그녀의 무기였다. 하지만 윤서아의 악행은 점점 더 대담해졌다. 어느 날 오후 그녀는 도윤이 회사의 간틈을 타 자신의 친구들을 이끌고
펜트하우스를 급습했다. 깜짝 티파티라는 명목이었다. 그들은 거실에 홀로 있던 하늘을 둘러싸고 노골적으로 그녀를 조롱하기 시작했다. 어머, 아직도 여기 있었네. 생선 썩는 냄새가 진동을 하는 것 같아. 시골 출신이라더니 말하는 것 좀 봐. 교양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네. 윤서아가 결정타를 날렸다. 그녀는 하늘의 턱을 손가락으로 치켜 세우며 뱀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속삭였다. 물고기는 어항이 아니라 시장 바닥이 어울리는 법이야. 닉에서는 가난의 악취가 나거든. 그 순간이었다. 하늘의 눈에 눈물이 차오르려던 바로 그 순간 현관문이 열리고 예상보다 일찍 퇴근한 권도윤이 들어섰다. 그는 거실에서 벌어지고 있는 광경을 보고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그의 눈빛이 순식간에 시베리아의 빙하처럼 차갑게 변했다. 그의 등장은 거실의 모든 공기를 얼려버렸다. 그는 친구들 앞에서 하늘을 모욕하던 윤서아와 눈물을 참고 있는 하늘을 번갈아 보았다. 그리고 지독하게 낮고 위험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지금 여기서 뭐 하는 짓이지? 권도윤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 담긴 냉기는 거실에 모든 열기를 순식간에 얼어붙게 만들었다. 윤서아와 그녀의 친구들은 한 번도 본 적 없는 그의 분노 앞에서 마치 뱀 앞에 쥐처럼 얼어붙었다. 나가. 그는 반복해서 말하지 않았다. 그 한마디에 담긴 절대적인 명령에 윤서아의 친구들은 허둥지둥 짐을 챙겨 도망치듯 펜트하우스를 빠져나갔다. 굴욕감에 얼굴이 새빨개진 윤서아는 무언가 항변하려 했지만 자신을 바라보는 도윤의 경멸적인 시선 앞에서 차마 입을 열지 못했다. 그녀 역시 분을 사귀지 못한 채 거칠게 뒤돌아섰다. 순식간에 거실에는 도윤과 하늘 단둘만이 남았다. 무거운 정적이 흘렀다. 하늘은 고개를 숙인 채 자신의 발끝만 내려다보고 있었다. 애써 참아왔던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녀가 약해서 우는 것이 아니었다. 자신의 처지가 너무나도 비참해서 그리고 자신 때문에 권도윤이 곤란해졌다는 미안함 때문이었다. 그때 도윤이 그녀에게 다가왔다. 그는 손을 뻗어 그녀의 턱을 부드럽게 들어올렸다. 그리고 윤서아의 손톱에 긁혀 희미하게 붉은 자국이 남은 그녀의 뺨을 아주 조심스럽게 어루만졌다. 아픈가? 그의 목소리에는 처음으로 걱정이라는 감정이 실려 있었다. 그 다정한 손길과 예상 밖의 질문에 하늘이 애써 쌓아 올렸던 방어벽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다. 그녀는 참았던 울음을 터뜨렸다. 도윤은 당황했다. 그는 여자가 우는 것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전혀 알지 못했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서툴게 그녀를 자신의 품으로 끌어당겼다. 그의 단단한 가슴에 얼굴을 묻은 채 하늘은 한참 동안 어린아이처럼 서럽게 울었다. 이상하게도 그녀의 눈물은 그의 알레르기를 유발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의 텅 비어 있던 가슴 한구석을 미지근한 무언가로 채워주는 듯했다. 한편 자신의 친구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망신을 당한 윤서아는 분노에 휩싸여 권도윤의 사촌형이자 JN 그룹의 전무이사인 권민준을 찾아갔다. 권민준은 부드러운 미소와 신사적인 태도 뒤에 호시탐탐 회장 자리를 노리는 야심을 숨기고 있는 남자였다. 그깟 계집애 하나 때문에 도윤이가 나를 그렇게 모욕했어요. 전무님 어떻게 좀 해주세요. 윤서아의 하소연에 권민준의 눈이 흥미롭다는 듯 빛났다. 그는 오래전부터 권도윤의 정체불명의 병을 의심하고 있었다. 여자를 가까이 하지 못하는 총수. 그것은 그의 가장 큰 약점이었다. 그 여자애가 도윤이의 병을 낫게라도 한단 말입니까? 말도 안 돼요. 제 눈에는 그냥 평범한 시골뜨기 계집애였어요. 도윤이가 단단히 홀린 게 틀림없어요. 권민주는 윤서아를 진정시키며 그녀와의 은밀한 동맹을 맺었다. 그는 이 기회에
권도윤의 약점을 파헤쳐 그를 회장 자리에서 끌어내릴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그는 돈으로 늙은 집사와 과거 도윤의 주치의를 매수하여 도윤의 과거를 캐기 시작했다. 그리고 마침내 15년 전에 끔찍했던 그날의 진실에 도달했다. 이야기는 15년 전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어느 여름밤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10살이었던 어린 도윤은 자신의 방 옷장 속에 숨어 공포에 떨고 있었다. 아래층에서 아버지와 어머니가 격렬하게 다투는 소리가 들려왔다. 아버지의 외도 때문이었다. 아버지가 집으로 데려온 내연녀의 짙은 향수 냄새가 온 집안에 역겹게 퍼져 있었다. 당신,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요? 제발 그만해. 당신이 이럴수록 나만 더 비참해져. 어머니의 절규와 아버지의 냉담한 목소리가 뒤섞였다. 잠시 후 어머니가 울부짖으며 집 밖으로 뛰쳐나가는 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곧이어 밖에서 끔찍한 파열음과 함께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울려 퍼졌다. 어머니의 교통사고, 그것은 사실상의 자살이었다. 어린 도윤은 그 모든 광경을 옷장 틈새로 지켜보고 있었다. 그가 기억하는 마지막 장면은 어머니의 죽음 소식에 충격을 받아 쓰러진 자신에게 그 짙은 향수 냄새를 풍기는 내연녀가 다가와 괜찮니 아가라며 자신을 끌어안으려던 순간이었다. 그 순간 어린 도윤의 세계는 무너졌다. 어머니의 죽음에 대한 충격과 죄책감, 아버지에 대한 배신감, 그리고 내연녀의 인공적인 향수 냄새와 그녀의 위선적인 손길, 이 모든 것이 뒤섞여 그의 뇌리에 여자의 접촉, 고통과 상실이라는 끔찍한 트라우마를 새겨 넣었다. 그의 병은 그렇게 시작되었다. 다시 현재, 그날의 사건 이후 도윤은 하늘을 더욱 노골적으로 자신의 곁에 두었다. 그는 그녀를 단순한 치료제가 아닌 깨지기 쉬운 보석처럼 대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과거의 악몽은 사라지지 않았다. 어느 날 밤 그는 또다시 그날의 악몽을 꾸었다. 비명 소리와 함께 잠에서 깬 그의 온몸에는 아무도 닿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끔찍한 알레르기 반응이 일어나고 있었다. 그는 숨을 헐떡이며 본능적으로 하늘의 방을 향해 비틀거리며 걸어갔다. 하늘씨, 자신의 방문을 열고 들어선 그의 처참한 모습에 하늘은 깜짝 놀랐다. 그녀는 망설이지 않았다. 그녀는 침대에서 내려와 고통스러워하는 그의 손을 꼭 잡아주었다. 그녀의 따뜻하고 부드러운 손길이 닿자 거친 파도처럼 몰아치던 그의 발작이 신기하게도 잠잠해지기 시작했다. 그는 안도감과 탈진 상태에 빠져 그대로 그녀의 방 소파 위에서 잠이 들었다. 그녀의 손을 꼭 잡은 채 하늘은 잠든 그의 얼굴을 가만히 내려다보았다.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진 남자. 하지만 그의 잠든 얼굴은 상처 입고 길 잃은 어린아이처럼 외롭고 위태로워 보였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손을 뻗어 그의 이마에 흐트러진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쓸어 넘겨주었다. 그 순간 그녀는 깨달았다. 자신이 느끼는 감정이 더 이상 계약으로 맺어진 의무감이나 단순한 연민이 아니라는 것을, 그의 아픔을 진심으로 감싸 안아주고 싶다는 그의 상처를 자신의 온기로 치유해주고 싶다는 따뜻한 감정. 그것은 사랑의 시작이었다. 차가운 펜트하우스의 밤. 두 사람의 상처 입은 영혼은 서로를 조용히 위로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들을 둘러싼 위험한 음모는 더욱 짙은 어둠 속에서 조용히 다가오고 있었다. 권도윤의 곁에 오하늘이라는 변수가 생긴 것을 확인한 권민준의 움직임은 치밀하고 신속했다. 그는 윤서아의 질투심을 교묘하게 이용하고 돈으로 매수한 정보원들을 통해 권도윤의 과거를 샅샅이 파헤쳤다. 그리고 마침내 15년 전에 비극과 권도윤의 병이 깊은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그는 윤서아와 함께 비밀스러운 장소에서 만났다. 그의 얼굴에는 부드러운 미소가 걸려 있었지만 그 눈빛은 뱀처럼 차갑고 교활했다.
도윤이의 병은 단순한 알레르기가 아니었어. 권민주는 자신이 알아낸 사실을 윤서아에게 공유했다. 어린 시절 어머니의 죽음으로 인한 일종의 정신적 트라우마지. 특정 향수 냄새와 여자의 접촉이 그 끔찍한 기억을 되살리는 방아쇠 역할을 하는 거야. 그는 이어서 말했다. 그리고 그 시골뜨기 계집의 오하늘은 우연히 그 방아쇠를 건드리지 않는 유일한 예외였던 거고, 윤서아의 얼굴에 질투와 분노가 스쳐 지나갔다. 권민주는 바로 그 감정을 노렸다. 이제 우리에게 기회가 왔어. 서아 씨. 도윤이의 가장 큰 약점을 우리 손에 쥘 수 있는 기회. 두 사람은 JN 그룹 창립 40주년 기념 갈라 파티를 그들의 쿠데타를 위한 무대로 삼기로 결정했다. 그곳에는 그룹의 모든 주주와 정재계의 거물들, 그리고 수많은 언론이 모일 터였다. 권도윤의 실각을 세상에 알릴 더할 나위 없이 완벽한 무대였다. 그들의 계획은 잔인하고 정교했다. 첫째 파티 당일 오하늘을 권도윤의 곁에서 떼어놓는다. 그들은 하늘의 유일한 약점인 남동생을 이용하기로 했다. 권민주는 동생이 입원한 병원의 의사를 매수하여 파티가 열리는 바로 그 시간에 동생이 위독하다는 거짓 연락을 하도록 지시했다. 둘째, 권도윤의 트라우마를 자극할 완벽한 방아쇠를 준비한다. 그들은 무명의 여배우 한 명을 섭외했다. 그녀의 역할은 도윤이 연설을 하는 가장 중요한 순간에 마치 실수인 척 그의 몸 위로 넘어지는 것이었다. 권민주는 15년 전 그 내연녀가 사용했던 것과 똑같은 향수까지 구해 여배우에게 뿌리도록 했다. 예측 불가능한 접촉과 끔찍한 기억을 소환하는 향기. 이 두 가지가 합쳐지면 권도윤의 이성은 완전히 무너져 내릴 것이라고 확신했다. 셋째, 권도윤이 무너지는 순간 권민준이 구세주처럼 등장하여 상황을 수습하고 그 자리에서 긴급 이사회를 소집하여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권도윤의 회장직 해임을 공식화한다. 모든 것이 완벽했다. 그들은 자신들의 승리를 의심하지 않았다. 그들의 검은 음모가 조용히 진행되는 동안 권도윤과 오하늘의 관계는 나날이 깊어지고 있었다. 도윤은 생전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자신의 속마음을 털어놓기 시작했다. 15년 전의 사건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그는 자신의 고독함과 총수라는 자리의 무게에 대해 하늘에게 이야기했다. 그의 변화는 하늘을 향한 태도에서도 나타났다. 그는 더 이상 비싼 명품을 사주는 대신 그녀가 진심으로 좋아할 만한 소박한 선물을 건네기 시작했다. 낚시를 좋아하는 그녀를 위해 최고급 낚싯대를 구해주거나 해양 생물에 관한 희귀한 원서를 선물하는 시기였다. 하늘 역시 그의 차가운 펜트하우스에 온기를 불어넣었다. 그녀는 시장에서 직접 떼어온 싱싱한 재료로 그가 한 번도 먹어본 적 없는 따뜻한 집밥을 차려주었다. 두 사람은 함께 식사를 하고 영화를 보고 소소한 대화를 나누었다. 계약으로 시작된 그들의 관계는 어느새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주는 진짜 연인처럼 변해가고 있었다. 이번 그룹 창립 기념 파티에 같이 가주었으면 좋겠어. 파티를 며칠 앞둔 어느 날 밤 도윤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내 개인 비서 자격으로 당신을 사람들에게 정식으로 소개하고 싶어. 그의 말에 하늘의 얼굴이 붉게 물들었다. 그것은 그녀를 자신의 세계의 일부로 인정하겠다는 그의 첫 번째 공식적인 신호였다. 하늘은 설레는 마음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마침내 운명의 갈라 파티가 열리는 날. 하늘은 도윤이 선물한 우아한 드레스를 입고 설레는 마음으로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바로 그때 그녀의 휴대폰이 미친 듯이 울리기 시작했다. 동생이 입원한 병원이었다. 오하늘 보호자님 되시죠? 동생 오바다 군의 상태가 방금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심정지가 올 수도 있는 위급한 상황입니다. 빨리 병원으로 와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의사의 다급한 목소리에 하늘의 세상이 하얗게 변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도윤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그는 파티 준비를 위한 최종 회의 때문에 전화를 받지 않았다. 김비서 역시 마찬가지였다. 하늘은 절망적인 선택의 기로에 놓였다. 사랑하는 남자의 가장 중요한 날 그의 곁을 지킬 것인가? 아니면 죽어가고 있을지도 모르는 동생에게 달려갈 것인가? 그녀에게 선택지는 하나뿐이었다.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도윤에게 짧은 메모를 남겼다. 도윤 씨, 미안해요. 동생이 위독하대요. 지금 가봐야 할 것 같아요. 정말 미안해요. 메모를 남긴 하늘은 드레스를 입은 채 정신없이 펜트하우스를 뛰쳐나갔다. 그 시각 파티가 막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단상에 선 권도윤은 그 어느 때보다도 자신감 있고 행복한 표정으로 연회장을 둘러보고 있었다. 그는 곧 도착할 하늘을 자신의 사람들에게 소개할 생각에 가슴이 부풀어 있었다. 그는 알지 못했다. 자신의 유일한 해독제는 이미 그의 곁을 떠났다는 것을. 그리고 자신이 지금 가장 끔찍하고 잔인한 함정의 한가운데로 걸어 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객석 한 구석에서 권민준과 윤서아가 그런 그를 보며 승리자의 여유로운 미소를 주고받고 있었다. 덫은 놓였고 사냥감은 완벽하게 함정에 빠져들었다. 오하늘을 태운 택시는 어둠이 내린 고속도로를 미친 듯이 질주했다. 그녀의 심장은 터질 듯이 뛰었고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불빛들이 눈물에 번져 뭉개져 보였다. 바다, 그녀의 남동생, 그녀의 유일한 피부치, 그 아이가 지금 죽어가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하늘은 온몸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듯한 고통을 느꼈다. 그녀는 계속해서 동생이 입원한 부산의 병원에 전화를 걸었다. 하지만 통화 중이라는 기계음만 반복될 뿐이었다. 권도윤과 김비서의 전화 역시 마찬가지였다. 그녀는 완벽하게 고립되었다. 얼마나 지났을까? 마침내 간호 스테이션에 다른 간호사와 연락이 닿았다. 하늘은 울음 섞인 목소리로 동생의 상태를 물었다. 네, 받아요. 방금 전에도 제가 확인했는데 아주 곤히 잘 자고 있던데요. 오늘 컨디션 좋다고 저녁도 다 비웠어요. 무슨 일이세요, 하늘 씨? 간호사의 평온한 대답에 하늘의 머릿속이 하얗게 비는 듯했다. 위독하다고, 심정지가 올 수도 있다고. 그렇다면 방금 자신에게 전화를 걸었던 그 의사는 누구란 말인가? 그 순간 하늘의 등줄기에 소름이 돋았다. 이것은 함정이었다. 동생을 빌미로 자신을 권도윤의 곁에서 떼어놓기 위한 잔인하고 비열한 함정. 오늘이 바로 JN그룹의 창립 기념일 갈라 파티가 열리는 날이었다. 권도윤이 자신을 모두에게 정식으로 소개하겠다고 약속했던 그에게 있어 아주 중요한 날. 그들은 바로 그날을 노린 것이었다. 기사님, 차 돌려주세요. 제발요. 서울로 최대한 빨리 가주세요. 돈은 얼마든지 드릴게요. 하늘은 절규하듯 외쳤다. 택시 기사는 당황했지만 그녀의 필사적인 모습에 말없이 차를 돌렸다. 이제부터는 시간과의 싸움이었다. 서울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하늘은 더 이상 울고만 있지 않았다. 공포와 절망은 차가운 분노와 결의로 바뀌어 그녀의 심장을 다시 뛰게 했다. 시장 바닥에서 잔뼈가 굵은 그녀의 생존 본능이 깨어나고 있었다. 그들은 그녀를 너무 얕보았다. 그녀는 그저 순진하고 어리숙한 시골뜨기가 아니었다. 그녀는 움직이기 시작했다. 이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증거가 필요했다. 첫째, 그녀는 다시 병원에 전화를 걸어 간호사에게 동생이 위급했다는 연락을 받은 시간을 정확히 알리고 그 시간에 동생의 상태가 매우 안정적이었다는 공식적인 의무 기록을 이메일로 보내달라고 요청했다. 알리바이를 확보한 것이다. 둘째,
그녀는 자신에게 전화를 걸었던 그 발신자 표시 제한 번호를 추적해야 했다. 그녀는 권도윤이 비상시에 사용하라며 주었던 블랙카드를 떠올렸다. 그리고 그가 알려주었던 JN그룹의 최고 수준의 보안 전문가에게 연락할 수 있는 비상 연락망을 기억해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걸어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전화번호 역추적을 의뢰했다. 셋째, 내부의 조력자를 찾아야 했다. 김 비서와 연락이 닿지 않는 지금 이 거대한 음모를 막기 위해 손을 써줄 사람이 필요했다. 그녀의 머릿속에 한 사람이 떠올랐다. 이강석 상임고문. 그는 권도윤의 아버지와 함께 JN그룹을 창립한 원년 멤버이자 도윤을 친손자처럼 아끼는 유일한 사람이었다. 그녀는 이강석 고문에게 자신이 확보한 증거와 함께 긴급 메시지를 보냈다. 고문님, 회장님이 위험합니다. 권민준 전무와 윤서아 씨의 함정입니다. 증거는 첨부했습니다. 부디 회장님의 신호가 있을 때까지 연회장의 모든 출입구를 통제하고 상황에 대비해 주십시오. 모든 준비를 마쳤을 때 택시는 마침내 파티가 열리고 있는 호텔 앞에 도착했다. 화려한 드레스를 입은 사람들 사이로 눈물과 땀으로 얼룩진 드레스를 입은 하늘이 차에서 내렸다. 그녀가 호텔 로비로 들어서는 순간 연회장 안에서 사람들의 비명 소리와 함께 엄청난 소란이 터져 나오는 것이 들렸다. 그녀는 직감했다. 이미 늦었다고. 함정은 이미 발동되었다는 것을. 하지만 아직 끝난 것은 아니었다. 하늘은 결심을 굳혔다. 그녀는 더 이상 어둠 속에 숨지 않을 것이다. 그녀는 자신의 손에 쥔 진실이라는 무기를 들고 폭풍의 한가운데로 직접 걸어 들어가기로 했다. 그녀는 연회장을 향해 자신의 인생을 통틀어 가장 빠르고 절박하게 달리기 시작했다. 그 시각 연회장 단상 위. 권도윤은 연설 도중 갑자기 자신에게로 비틀거리며 쓰러진 여배우 때문에 최악의 상황에 처해 있었다. 여배우의 몸이 그의 몸에 닿는 순간, 그리고 그녀에게서 풍겨오는 짙은 향수, 냄새를 맡는 순간 15년 전의 악몽이 그의 뇌리를 덮쳤다. 그의 온몸에 붉은 반점이 돋아나고 숨이 가빠오기 시작했다. 그는 고통 속에서 쓰러지며 필사적으로 하늘의 이름을 불렀다. 하지만 그녀는 보이지 않았다.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은 객석에서 이 모든 것을 지켜보며 승리의 미소를 짓고 있는 권민준과 윤서아의 얼굴뿐이었다. 회장님께서 갑자기 몸이 안 좋으신 것 같습니다. 모두 진정하시고. 권민준이 무대 위로 올라와 마치 상황을 수습하는 리더처럼 행동하기 시작했다. 모든 것이 그의 시나리오대로 완벽하게 흘러가고 있었다. 바로 그때였다. 모두 비켜요. 연회장 뒤편에서 절박한 외침과 함께 한 여자가 인파를 헤치며 달려오고 있었다. 오하늘이었다. 그녀는 엉망이 된 모습이었지만 그 눈빛만은 그 어느 때보다도 강하고 단호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녀의 등장은 완벽했던 악마의 연극에 균열을 내는 반격의 서막이었다. 권도윤이 쓰러진 단상 위는 완벽한 혼돈 그 자체였다. VIP 손님들은 비명을 지르며 술렁였고 기자들은 이 충격적인 장면을 놓치지 않으려는 듯 미친 듯이 카메라 플래시를 터뜨렸다. JN그룹의 젊은 총수가 그룹의 가장 큰 잔칫날에 원인 모를 발작으로 모두의 앞에서 무너져 내린 것이다. 이 모든 혼란의 중심에서 권민주는 계산된 연기를 시작했다. 그는 슬픔과 걱정이 뒤섞인 표정으로 마이크를 잡았다. 여러분 진정해 주십시오. 회장님께서 갑작스러운 건강 이상을 보이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즉시 긴급 이사회를 소집하여 그룹의 안정을 위한 대책을 논의해야 합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위기 상황 속에서 회사를 책임지려는 믿음직한 리더의 모습이 담겨 있었다. 객석 맨 앞줄의 윤서아는 이 완벽한 시나리오에 만족하며
잔인한 미소를 감추지 못했다. 바로 그때였다. 모두 비켜요. 연회장 뒤편에서 인파를 헤치며 한 여자가 필사적으로 달려오고 있었다. 눈물과 땀으로 엉망이 된 드레스, 헝클어진 머리카락, 그리고 절박함으로 가득 찬 얼굴. 오하늘이었다. 그녀의 등장에 사람들은 잠시 길을 터주었다. 보안 요원들이 그녀를 막아서려 했지만 객석에 앉아있던 이강석 고문이 그들에게 눈짓으로 신호를 보냈다. 그녀를 막지 마라. 하늘은 그 어떤 것도 신경 쓰지 않았다. 그녀의 눈에는 오직 단상 위에서 고통스럽게 숨을 헐떡이고 있는 권도윤의 모습만이 들어왔다. 그녀는 깜짝 놀라 굳어버린 권민준을 거칠게 밀치고 도윤의 곁에 무릎을 꿇었다. 그녀는 망설이지 않았다. 그녀는 경련을 일으키고 있는 그의 손을 자신의 두 손으로 힘껏 감싸 쥐었다. 도윤 씨, 저예요. 하늘이에요. 제발 정신 차려요. 내가 여기 있잖아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그 안에는 흔들림 없는 강한 믿음이 담겨 있었다. 고통과 과거의 악몽에 잠식당해 가던 도윤의 의식 속으로 그녀의 목소리가 한 줄기 빛처럼 파고들었다. 그리고 그녀의 손에서 전해져 오는 따뜻한 온기가 그의 몸을 휩쓸던 끔찍한 폭풍을 잠재우기 시작했다. 기적이 일어났다. 그의 거친 호흡이 서서히 안정을 되찾았고 뱀처럼 온몸을 뒤덮던 붉은 발진이 눈에 띄게 가라앉기 시작했다. 연회장의 모든 사람들은 마치 마법과도 같은 그 광경을 숨죽인 채 지켜보았다. 저 촌스러운 시골뜨기 계집애가 대체 무슨 수로 죽어가던 남자를 살려낸 것인가. 권민준과 윤서아의 얼굴은 경악으로 굳어버렸다. 그들의 완벽했던 계획이 가장 예상치 못했던 변수에 의해 완전히 틀어지고 있었다. 잠시 후 도윤은 하늘에게 기댄 채 힘겹게 몸을 일으켰다. 그는 아직 쇠약했지만 그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도 차갑고 날카롭게 빛나고 있었다. 그는 자신을 내려다보고 있는 권민준을 향해 경멸이 담긴 시선을 보냈다. 긴급 이사회라. 좋은 생각이야, 민준아. 도윤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지만 그 안에 담긴 분노는 장내의 모두를 얼어붙게 만들었다. 수백 명의 증인 앞에서 그룹 회장을 암살하려 한 자를 어떻게 처리할지 논의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지. 그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무대 뒤에 거대한 스크린이 다시 켜졌다. 하늘이 미리 손을 써둔 반격의 신호였다. 스크린에 가장 먼저 나타난 것은 부산병원에서 발급한 오바다 군의 공식 진료 확인서였다. 파티가 열리던 바로 그 시각, 그의 상태는 매우 안정적이었다는 주치의의 소견이 선명하게 적혀 있었다. 곧이어 하늘에게 걸려왔던 가짜 응급 전화의 발신지가 추적된 결과가 나타났다. 권민준의 개인 비서 명의로 개통된 대포폰이었다. 마지막으로 짧은 영상 하나가 재생되었다. 어제 오후 한적한 카페에서 권민준과 오늘 무대 위에서 소동을 일으킨 여배우가 만나 은밀하게 봉투를 주고받는 모습이 담긴 CCTV 영상이었다. 빼도 박도 못할 증거였다. 연회장은 이제 경악을 넘어 분노의 함성으로 들끓기 시작했다. 권민준은 이성을 잃고 소리쳤다. 거짓말이야. 저건 다 조작된 거야. 윤서아는 사색이 된 채 자신이 단순한 질투를 넘어 끔찍한 범죄의 공범이 되었다는 사실에 몸을 떨었다. 바로 그때 이강석 고문이 단상 위로 올라와 마이크를 잡았다. 저는 방금 오하늘 양이 제공한 모든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사법당국에 정식으로 수사를 요청했습니다. 아마 지금쯤 도착했을 겁니다. 그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연회장의 모든 문이 열리며 경찰들이 들이닥쳤다. 권민준 씨 살인미수 및 업무 방해 혐의로 당신을 체포합니다. 윤서아 씨 살인미수 공모 혐의로 당신을 체포합니다. 그들이 평생 누려왔던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다. 기자들의 플래시가
그들의 절망적인 얼굴을 무자비하게 비추었다. 이강석 고문은 이어서 말했다. 파티는 끝났습니다. 그의 말은 권민준과 윤서아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빌부터 그룹을 병들게 했던 모든 부패 세력을 향한 사망 선고였다. 권도윤은 여전히 자신의 손을 생명줄처럼 굳게 잡고 있는 하늘을 내려다보았다. 그는 그녀의 덕분에 지독한 악몽에서 깨어나 다시 한번 세상을 마주할 용기를 얻었다. 그가 겪었던 폭풍은 이제 그의 적들을 향해 무섭게 휘몰아치고 있었다. 피해 파티가 끝나고 JN 그룹에는 거대한 후폭풍이 몰아쳤다. 권민준과 윤서아는 구속 수감되었고 그들의 범죄 행각은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만든 희대의 스캔들이 되었다. 태강그룹은 즉시 윤서아와의 관계를 절연하고 그룹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안간힘을 썼지만 추락하는 주가를 막을 수는 없었다. 권도윤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그는 법적 도덕적 우위를 점한 채 적대적 MA를 통해 태강그룹의 경영권을 장악해버렸다. 그 과정에서 권민준에게 빌부터 그룹을 좀먹던 부패한 임원들은 모두 숙청되었다. JN그룹은 아픈 수술을 겪었지만 그 덕분에 더욱 건강하고 투명한 조직으로 거듭날 수 있었다. 이 모든 격변의 중심에는 이제 더 이상 시골뜨기 생선 장수가 아닌 총수를 구한 신데렐라로 불리게 된 오하늘이 있었다. 언론은 그녀의 이야기를 앞다투어 보도했고 그녀는 순식간에 전국적인 유명인사가 되었다. 하지만 하늘은 그 모든 관심과 찬사가 부담스럽기만 했다. 그녀가 원했던 것은 단지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고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뿐이었다. 사건이 어느 정도 마무리된 후 도윤은 하늘을 자신의 집무실로 불렀다. 그는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부드럽고 따뜻한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하늘 씨 덕분에 나는 지난 15년간 나를 괴롭혔던 유령에게서 벗어날 수 있었소. 그는 처음으로 자신의 과거와 상처에 대해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어머니의 죽음, 아버지에 대한 원망, 그리고 자신을 올감했던 지독한 트라우마까지. 그의 고백을 듣는 동안 하늘은 아무 말 없이 그의 손을 잡아주었다. 그녀의 따뜻한 체온이 그의 마지막 남은 상처마저 부드럽게 감싸주는 것 같았다. 나는 당신을 내 병을 치료해줄 해독제라고 생각했소. 그래서 돈으로 당신을 곁에 묶어두려 했지. 하지만 당신은 내 해독제가 아니었어.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의 앞에 다가와 섰다. 당신은 내 구원자였소. 그의 눈빛은 그 어떤 화려한 미사여구보다도 더 깊고 진실했다. 나는 당신에게 계약이 아닌 진심을 주고 싶소. 더 이상 당신을 내 치료사나 비서가 아닌 내 인생의 유일한 파트너로 맞이하고 싶단 말이오. 그는 주머니에서 작은 벨벳 상자를 꺼내 열었다. 그 안에는 밤하늘의 별처럼 영롱하게 빛나는 다이아몬드 반지가 들어 있었다. 오하늘 씨, 나와 결혼해 주시오. 그것은 세상에서 가장 로맨틱한 청혼이었다. 하지만 하늘은 놀랍게도 고개를 저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지만 그 표정은 단호했다. 도윤은 당황했다. 하늘은 자신의 휴대폰 메모장에 떨리는 손으로 글을 써내려갔다. 도윤 씨, 저는 아직 당신과 결혼할 수 없어요. 저는 아직 제 자신을 온전히 되찾지 못했거든요. 그녀는 그에게 의존하는 존재가 되고 싶지 않았다. JN그룹 총수의 아내가 아닌 오하늘이라는 한 명의 독립된 인간으로서 그의 곁에 서고 싶었다. 그녀에게는 아직 이루고 싶은 꿈이 있었다. 저는 대학에 다시 돌아가고 싶어요. 해양 생물학을 전공해서 아빠처럼 바다를 연구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리고 도윤 씨, 당신 역시 아직 온전한 당신 자신으로 돌아오지 못했어요. 당신의 병은 아직 완전히 사라진 게 아니잖아요. 그녀의 말은 아프지만 정확한 진실이었다. 도윤의 병은
그녀가 곁에 있을 때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 것뿐 근본적인 트라우마는 여전히 그의 무의식 깊은 곳에 남아 있었다. 우리가 진짜 부부가 되기 전에 먼저 온전한 나 자신이 되어야만 해요. 저의 꿈을 그리고 당신의 상처를 우리 각자의 힘으로 이겨내고 싶어요. 그때까지 저를 기다려 주실 수 있나요? 그녀의 글을 읽은 도윤은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이내 그는 깊은 깨달음과 함께 미소를 지었다. 그는 그녀의 외적인 아름다움뿐만 아니라 그 강인하고 독립적인 영혼까지 사랑하게 되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그녀는 그에게 의존하는 대신 함께 성장하기를 원하고 있었다. 알겠소. 당신이 원한다면 얼마든지 기다려주지. 그는 반지를 다시 상자 안에 넣었다. 대신 그녀를 자신의 품으로 끌어당겨 부드럽게 입을 맞추었다. 그것은 소유가 아닌 존중과 약속이 담긴 입맞춤이었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은 각자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 하늘은 수산시장을 떠나 검정고시를 준비하고 대학에 입학했다. 그녀는 JN 그룹의 후원을 정중히 거절하고 스스로 장학금을 받으며 억척스럽게 공부해 나갔다. 도윤 역시 그룹 경영과 함께 자신의 트라우마를 정면으로 마주하기 시작했다. 그는 대한민국 최고의 정신과 의사를 찾아가 꾸준히 상담 치료를 받았다. 과거의 상처를 파헤치고 스스로를 용서하는 과정은 고통스러웠지만 그는 하늘과의 미래를 위해 단 한 번도 포기하지 않았다. 두 사람은 주말에만 만나는 평범한 연인이 되었다. 그들은 화려한 파티 대신 한적한 바닷가에서 낚시를 하거나 작은 도서관에서 함께 공부를 했다. 서로의 세계를 존중하며 천천히 하지만 단단하게 사랑을 키워나갔다. 두 사람의 심판은 적들을 향한 복수에서 끝난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사실 자기 자신과의 싸움, 그리고 진정한 사랑을 찾기 위한 긴 여정의 시작이었다. 4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강산이 변하기에 충분한 그 시간 동안 두 사람의 세계 역시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탈바꿈하고 있었다. 서울대학교 졸업식장. 수석 졸업생 대표로 단상에 선 오하늘은 그 어느 때보다도 밝고 자신감 넘치는 모습으로 졸업 연설을 하고 있었다. 4년 전 낡은 방수 앞치마를 두르고 생선 비린내를 풍기던 억척스러운 소녀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그녀는 이제 대한민국 최고의 해양 생물학자가 될 촉망받는 지성인이 되어 있었다. 꿈을 꾸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가장 깊은 절망의 바닥이야말로 가장 눈부신 희망이 싹트는 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거친 파도를 헤쳐온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단단한 힘이 실려 있었다. 객석 한 구석에서 권도윤은 눈부시다는 듯이 단상 위에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의 입가에는 자랑스러움과 사랑이 뒤섞인 따뜻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지난 4년은 하늘뿐만 아니라 그에게도 치유와 성장의 시간이었다. 그는 더 이상 여자와의 접촉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꾸준한 심리 치료를 통해 그는 마침내 15년 전의 끔찍한 트라우마와 정면으로 마주하고 상처 입은 내면의 아이와 화해하는 데 성공했다. 이제 그는 여성 임원들과 자연스럽게 악수를 나눌 수 있었고 사람들로 붐비는 곳에서도 더 이상 공황 발작을 일으키지 않았다. 하늘의 존재는 여전히 그에게 가장 큰 위안이었지만 이제 그녀는 더 이상 그의 해독제가 아니었다. 그녀는 그가 스스로 일어설 수 있도록 용기를 주는 사랑 그 자체였다. 졸업식이 끝나고 두 사람은 4년 전 처음 만났던 노량진 수산시장 근처의 작은 식당에서 재회했다. 졸업 축하해 하느라. 고마워요, 도윤 씨. 두 사람의 대화는 평범하고 따뜻했다. 더 이상 총수와 비서 혹은 계약으로 얽힌 관계가 아니었다. 서로의 성장을 묵묵히 지지하며 함께 미래를 그려나가는 동등한 파트너였다. 식사를 마친 도윤은 하늘에게 서프라이즈가 있다며 그녀를 차에 태웠다.
차가 도착한 곳은 화려한 레스토랑이나 호텔이 아니었다. 동해안의 한적한 바닷가에 위치한 최첨단 설비를 갖춘 거대한 해양생물연구소였다. 오하늘 해양생물연구센터. 건물 입구에 걸린 현판을 본 하늘은 놀라움의 말을 잃었다. 이건 대체 당신에게 주는 졸업 선물이야. 도윤이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당신을 내 옆에 가두기 위한 선물이 아니라 당신이 당신의 꿈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도구지. 이곳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바로 당신이야. 그의 말에서 하늘은 지난 4년간 그가 얼마나 성숙하고 깊어졌는지를 느낄 수 있었다. 그는 더 이상 그녀를 소유하려 하지 않았다. 대신 그녀의 세계를 존중하고 그녀가 더 높이 날아오를 수 있도록 기꺼이 바람막이가 되어주고 있었다. 두 사람은 노을이 붉게 물드는 해변을 나란히 걸었다. 파도 소리가 두 사람의 발걸음을 부드럽게 감쌌다. 도윤은 걸음을 멈추고 하늘의 앞에 섰다. 우리의 시작은 참 이상했지. 이상한 계약 그리고 지독했던 나의 집착. 당신은 나를 절망에서 구원해줬고 나는 당신 덕분에 다시 세상을 마주할 용기를 얻었어. 그는 4년 전 그날처럼 주머니에서 작은 벨벳 상자를 꺼냈다. 이제 나는 더 이상 당신의 접촉이 없으면 살 수 없는 남자가 아니야. 나는 이제 당신과 함께 아침을 맞고 당신과 함께 저녁 노을을 보고 싶은 그저 평범한 한 남자일 뿐이야. 그는 그녀의 앞에 한쪽 무릎을 꿇었다. 완벽한 해양 생물학자이자 내가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여자 오하늘. 이제야말로 나와 결혼해 주겠나. 이번에 하늘은 망설이지 않았다. 그녀의 얼굴에는 기쁨의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는 것으로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대답을 대신했다. 도윤이 그녀의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주자 두 사람은 서로를 힘껏 끌어안았다. 그리고 1년 후 동해의 푸른 바다 위 연구선 갑판, 오하늘은 흥분된 목소리로 망원경 너머를 가리키고 있었다. 도윤 씨 저기 봐요. 귀신고래예요. 그녀의 곁에는 편안한 캐주얼 차림의 권도윤이 사랑스러운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는 뒤에서 그녀를 부드럽게 감싸 안으며 그녀의 어깨에 턱을 괴었다. 당신이 고래보다 더 예쁜데. 하늘이 웃으며 그의 품에 더욱 깊게 기댔다. 비릿한 바다 내음과 그녀에게서 나는 하늘처럼 맑은 향기가 뒤섞여 세상에서 가장 평화로운 향기를 만들어냈다. 그들은 마침내 서로의 다른 세계를 완벽하게 하나로 융합시켰다. 상처 입은 두 영혼은 서로를 통해 구원받고 서로의 사랑 안에서 비로소 온전해졌다. 두 사람의 눈앞에 수평선 너머로 눈부신 태양이 떠오르고 있었다. 그것은 그들이 함께 맞이할 희망차고 아름다운 미래의 약속이었다.